안녕하세요. 존 버나드입니다. 자, 여러분들 제가 여행 와 있어서 이렇게 한번 도전적으로 한번 영상 찍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행 와서도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소식 전달해 드려야 되니까요. 오늘 할 내용은 뭐냐면요. 어제 뭐 미국 증시가 오늘까지 해서 급락을 했잖아요. 그래서 국내 상장 ETF들 S&P 500이나 나스닥 100이나 이런 게 지금 특히나 필라델피아 반도체 ETF 이게 큰 폭으로 하락을 했고, 특히 엔비디아도 뭐 8% 이상 하락을 했잖아요. 그런데 이거는 제가 예전부터 매번 말씀드렸잖아요. 저는 그 이유가 중국의 이 딥시크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다음에 요즘 또 요란한 게 트럼프가 지금 요즘 이슈를 몰고 다니잖아요. 그래서 트럼프가 이번에 관세를 또 매긴다고 발표를 하니까 또 주가가 급락한 거다, 이렇게 해석하시는 분들도 있는데요. 저는 이 관세 때문에 이렇게 지금 미국의 기술주들이 M7 종목들이죠. 그게 급락했다고 그렇게 보진 않습니다. 왜냐하면요, 관세는 예전부터 트럼프가 집권하기 전부터 트럼프는 관세를 하겠다, 중국에 대한 관세를 하겠다, 그리고 또 뭐가 있었죠? 캐나다나 아니면은 멕시코에 대한 관세를 하겠다. 이거는 이미 얘기한 공공연한 사실이기 때문에 이거는 미리 주가에 선반영 저는 됐다고 보고요. 그래서 물론 관세가 뭐 이런 영향도 있겠지만 가장 중요한 거는 제가 봤을 때는 이 딥시크의 등장이지 않을까. 그래서 엔비디아가 요즘 지금 주가가, 제가 예전부터 뭐 이거 엔비디아는 몇 달 전부터 저는 고점을 찍었다, 이거를 말씀드렸죠. 전 고점을 이거 차트를 보여드릴 수 없어서 그런데 전 고점을 돌파하지 못하고 횡보를 계속하기 시작하면은요, 하락하기 딱 좋은 이런 시그널이 나온다, 하락하기 딱 가능성이 더 커진다,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하락이 나오는 것도 아마 전 고점을 돌파하지 못하고 몇 개월 동안 이렇게 횡보를 하니까 점점 힘이 약해지는 흐름이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보고요. 그래서 지금 뭐 보면은 관세에 대해서 잠깐 얘기하면서 전체적으로 이렇게 해 드릴게요. 지금 빅테크 종목들이랑 이런 걸 해석을 해 드리겠습니다. 자, 트럼프가 뭐 멕시코나 캐나다에는 뭐 25%씩 관세를 한다고 했나요? 그다음에 중국한테는 10+10 이렇게 해서 관세를 한다, 이렇게 했잖아요. 그래서 뭐 사람들은 중국에 대해서 이제 계속 중국을 때리고 중국을 아마 말려 죽이기 위해서, 그리고 중국의 제조업을 뺏어오기 위해서 이런 관세를 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실 거예요. 저도 거기에는 어느 정도 동의를 하지만 중요한 거는요, 이 관세라는 게 자기한테도 이제 나머지가 돌아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번에 제가 어제 소개해 드렸나? 어제 워렌 버핏이 원래 그렇게 말을 이렇게 하는, 부정적으로 말을 하는 사람이 아닌데 어제 이렇게 말했잖아요. 관세는 자기한테도 돌아온다. 그 관세라는 세금이, 이 세금은 어떤 누군가는 내게 돼 있다. 그래서 이빨 요정을 예를 들면서 관세는 전쟁과 같은 효과다, 이렇게 워렌 버핏이 이 정도 표현한 거면은요, 아마 크게 표현을 한 겁니다. 그래서 워렌 버핏이 봤을 때는 이 관세 때문에 결국에는 경기 침체가 올 것이다, 이렇게 예상을 하는 것 같고요. 그래서 워렌 버핏이 지금 역대급 현금을 들고 있고, 그다음에 도미노 피자를 산 이유가 그런 이유이지 않을까. 그리고 이번에 주가를 보니까요, 뭐 AT&T나 아니면은 또 뭐 있었죠? 코카콜라. 제가 코카콜라 3주인가 4주 갖고 있거든요. 근데 코카콜라 주가가 오르더라고요. 그래서 요즘 코카콜라 주가가 연평균, 그러니까 연초 대비 한 16%에서 18% 올랐거든요. 그래서 코카콜라는 지금 잘 나가고 있고 M7 종목들은 오히려 횡보를 하거나 내려오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 이게 경기 침체 어쩌면 시그널일 수도 있겠구나, 이런 걸 저는 조금 우려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중요한 거는 관세를 한다고 해서 중국이 과연 미국한테 엎드려서 이렇게 다시 무릎 꿇을 것인가? 저는 그거에 대해서는 아니라고 보거든요. 왜냐하면 그렇게 하기에는 예전에 뭐 일본을 이렇게 꿀렸던 지금 이 미국의 이런 힘이 있었는데, 지금은 그렇게 하기에는 중국이 너무 많이 컸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이런 분들도 있어요. 중국을 충분히, 이 중국을 대체하는 제조업 국가를 미국이 만들 수 있다. 뭐 한국, 뭐 베트남, 일본, 뭐 대만 이런 데가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저는
냉정하게 말했을 때 이렇게 얘기하면 싫어하실 수도 있겠지만 중국을 대체하는 제조업 국가는 향후 10 년간 생기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은요. 중국은 이 값싼 노동력이라고 하는데 노동력이 값싸지도 않아요. 그리고 더 중요한 거는 중국이 왜 잘하냐면 이미 물류망이 도로나 철도나 그다음에 항만도 요즘은 뭐 자율주행이나 아니면은 AI 자동화를 시켜서 항만도 거의 자동화가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미국과 비교하는 영상도 있었는데 제가 그 영상을 찍으려다 말았는데요. 그렇게 자동화가 많이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더 중요한 거는 이 생산의 자동화. 지금 뭐 샤오미 공장이나 아니면 비아디, 샤오펑 그다음에 전기차 공장들 있잖아요. 뭐 하웨이 공장이나 이런 데 가 보시면은요. 다 자동화돼 있습니다. 그래서 엄청난 이 전기차들이 많이 생산이 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이 생산이 되면서도 이윤을 낼 수 있는 게 이 인력을 싸게 이렇게 하기 때문이 아니라 로봇 자동화가 많이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런 거를 다 뭐 인도, 뭐 베트남, 뭐 어디 나라죠? 뭐 한국, 일본, 뭐 대만이 대체할 수 있다. 저는 그렇게 보지 않거든요. 물론 한국과 일본, 대만 이런 데에서는 뭐 반도체나 아니면은 뭐 전기차나 2차 전지 이쪽으로 해서 뭐 이렇게 미국이랑 연합을 해서 생태계를 만들 수도 있겠지만 중요한 거는 2차 전지나 전기차 이쪽에서는 이 원자재 뭐 히토류나 아니면 원자재 광물 리튬이나 이런 정제하는 거를 거의 뭐 중국이 독점을 하고 있으니까 이것도 저는 쉽지 않을 거라고 저는 보고 있으면서 중국이 워낙 사이즈가 커지고 많은 부분에서 이 제조업을 독점을 하기 시작하면서 이 야성을 깰 수 있는 이런 나라들이 거의 뭐 힘들어졌다. 우리나라가 뭐 기술력이 좋다고 하지만 이 원자재에서 지금 중국한테 밀리고 있고 일본도 뭐 기술력이 좋지만 이 규모의 이 경제나 아니면은 뭐 인건비나 뭐 이런 것 때문에 아마도 일본도 대체하기는 쉽지 않다. 그리고 중국이 무서운 게 뭐 우리가 말하는 뭐 다이소에 파는 1,000원짜리도 다 만들어 버리는데 이런 게 문제거든요. 이 미국과 이 무역을 할 때 미국에서 수입하는 거는 중국에서 수입하는 거는 최첨단 이런 뭐 전기차나 이런 거는 아니잖아요. 이런 거 아니고 오히려 이 공산품들 이런 다이소에서 파는 이런 값싼 공산품들도 거의 다 죄다 뭐 알리, 테무, 뭐 아마존 이런 데서 죄다 이런 중국의 공산품들을 수입을 하는데 이거를 대체할 국가가 과연 이 가격 중국보다 싸게 해서 대체할 수 있는 국가가 저는 없다고 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관세를 매긴다고 해서 중국이 미국한테 이렇게 지고 들어가거나 그러진 않을 것 같습니다. 오히려 반대로 중국 입장에서는 미국과 오히려 만약에 관세로 이렇게 진짜 끝까지 간다고 하면요. 무역을 안 할 수도 있습니다. 물론 중국 자체도 뭐 무역이 뭐 15%라고 했나요? 미국 대미 무역이. 그런데 그렇게 된다고 해도 미국을 포기해도 브릭스나 아니면은 글로벌 사우스 남반구 국가들이랑 이 무역을 하면서 그쪽으로 무역 해파를 채울 수도 있고요. 그다음에 미국은 중국에 수출하는 게 뭐가 있습니까? 식량이랑 에너지가 있잖아요. 근데 식량과 에너지는 러시아나 아니면 브라질이나 아르헨티나나 아니면 사우디 이런 데에서 다 대체할 수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무역 전쟁, 그다음에 관세 전쟁 이쪽에서도 유리한 게 제가 봤을 때는 중국이 더 유리하지 않을까.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 트럼프가 시진핑 보고 이 "미국에 와 주면 안 되냐. 미국 방문해 주면 안 되냐." 이렇게 먼저 얘기하는 걸 봤을 때 근데 시진핑은 안 간다고 했죠. 그래서 그런 거 봤을 때 누가 시간이 부족하고 누가 바쁘냐는 아마 미국이 더 바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뭐 관세는 뭐 크게 그렇게 뭐 중국을 압박하는 용도가 안 될 것 같고 이 특히나 이제 AI 이쪽이 중요하죠. 이 엔비디아의 이 하락의 이유는 제가 봤을 때는 딥시크 출현 이후에 엔비디아가 갖고 있는 헤게모니가 어느 정도 무너졌기 때문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은요. 딥시크가 출현하면서 야 이제는 엔비디아의 그 고성능 GPU가 그렇게까지 필요하지 않구나. 예전에는 엔비디아나 아니면 오픈 AI가 AI 이쪽 관련해서 챗 GPT로 이걸 독점을 하면서 엔비디아 쿠다 칩과 그다음에 오픈 AI의 이런 여러 가지 이런 독점을 하면서 계속 갔었잖아요, 이 헤게모니가. 근데 지금은 이제 보니까 그런 헤게모니는 필요가 없다. 아니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딥시크가 나오면서 값싼 이런
AI 장비 있잖아요. GPU가 엔비디아만큼 그렇게 필요하지 않고 오히려 값싼 이런 범용 반도체로도 돌아가고, 그다음에 이 개발 비용이 뭐 10분의 1에서 뭐 8분의 1로 싸졌기 때문에 이런 것 때문에 더욱더 이런 다른 뭐 중국 기업들이 계속 개발에 나설 수 있고요. 그다음에 더 중요한 거는 이게 더 중요하죠. 딥시크는 이 오픈 소스잖아요. 뭐라고 해야죠? 오픈 AI는 오히려 폐쇄형으로 가면서 자기가 그걸 독점하면서 그 AI 헤게모니에서 자기가 이득을 다 챙기려고 했지만, 지금 보면은요, 딥시크는 오히려 자기가 아니라 다 오픈을 해버리면서 하웨이나 아니면 바이두나 비아디나 뭐 메이디나 뭐 이런 데서 전체적으로 다 쓰고 있거든요. 지금 뭐 텐센트에서도 쓰고 있고 알리바바에서도 딥시크를 이용해서 다 AI를 전체적으로 개발할 수 있습니다. 왜냐? 오픈으로 풀어버리니까 같이 이렇게 협업을 해서 다 전체적으로 갈 수가 있고, 진짜 챗 GPT가 뭐 1, 2년 했던 거를 무려 한 달 만에 이 개발 AI 생태계가 더 빨라지고 있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중국이 왜 이걸 잘하냐? 왜냐하면 예전부터 계속 이 공대생들, 뭐 지금 보면 딥시크의 양원평도 완전 뭐 중국 내에 뭐 뭐라고 하죠? 유학파가 아니라 중국 내에 어디죠? 지금 항저우인가 그쪽 그 대학교를 나오면서 아마 그쪽에서 이렇게 크면서 개발을 했잖아요. 그래서 해외 유학파가 아닙니다. 그리고 중국의 이 공대들이 이제는 뭐 네이처지에 보면은요, 등수 안에 뭐 하버드를 뭐 뛰어넘었다 뭐 이런 얘기까지 나오면서, 그리고 AI에서 개발하는 인재들이 보통은 인도계나 아니면은 중국이 거의 중국계가 판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사람으로 봤을 때도 이 AI 경쟁에서 아마 중국이 미국과 같이 이렇게 두각을 보이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더 중요한 거는요, 그래서 엔비디아의 이 고성능 반도체가 그렇게까지 필요하지 않다 이렇게 나왔잖아요. 그러면서 하웨이나 아니면은 중국 반도체에 성장을 할 수 있는 이런 기회가 생겼습니다. 딥시크가 나오면서. 그래서 엔비디아가 말고 이제는 하웨이에서 나온 910C 칩이라고 해서 이 칩이 수율이 40%까지 올라갔다고 합니다. 이제는 60%로 넘긴다고 이런 말이 있고요. 근데 이 칩으로 AI가 돌아간대요. 딥시크 AI가 돌아가기 때문에 이게 참 무서워진 것 같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은요, 어, 엔비디아가 지금 갖고 있었던 게 이 AI 경쟁력이었는데, 그게 이제는 하웨이가, 그리고 엔비디아가 갖고 있는 TSMC가 갖고 있는 수율이 60%였는데요. 이제 40%까지 따라와서 하웨이가 어느 정도 대체해 나갈 수가 있겠구나, 하웨이 반도체가. 그래서 이런 거 봤을 때 너무 많이 기대가 되는 지금 상황이다. 그래서 이렇게 된다고 하면요, 굳이 이제는 엔비디아에 더 투자를 해야 되나 해서, 앞으로 딥시크가 1월 달에 나왔잖아요. 이제 엔비디아가 이제 실적에 반영되는 게 2분기, 3분기가 될 건데, 그때 이제 엔비디아에 아마 이제 진 무대가 벌어질 겁니다. 그래서 실적이 만약에 거기에서 꺾인다고 하면요, 엔비디아 주가는 곤두박질 칠 가능성이 큽니다. 저는 그게 더 지금 크다고 생각을 하고, 좀 여러분들이 주의를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그다음에 뭐 트럼프가 어떤 인물인지 뭐 이런 거를 말씀해 주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근데 트럼프가 어떤 인물인지도 중요하지만, 제가 봤을 때는 지금 미국의 상황을 트럼프가 가장 여실히 이렇게 솔직하게 표현해주는 사람이지 않을까. 그래서 미국은 제가 봤을 때는 이제는 세계의 뭐 1급 패권이라고 하죠. 1위. 미국이 전체적인 뭐 이런 세계 질서를 장악했던 시대는 이제는 가고요. 이제는 다극 사회가 오고 있습니다. 그게 마크 루비오 미국 장관도 얘기를 했잖아요. 이제는 다극화 시대다. 그래서 미국이 다 할 수가 없다. 그러니까 이제는 중국과 러시아와 이렇게 3극이 아마 협력을 해서 이렇게 가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봤을 때 지금 우크라이나 지원을 끊는 거나 이런 거 봤을 때도 다 미국이 그런 1급 패권에서 내려오면서 그런 변화를 겪는 게 아닌가,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 봤을 때 여러분들 잘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트럼프가 트위터에서 내일에 중대 발표를 한다고 했습니다. 근데 이 중대 발표가 아마도 저는 유럽의 나토 탈퇴고 미군 철수이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보거든요. 만약에 그렇게 된다고 하면요, 진짜 이거는 엄청난 이런
변화입니다. 지정학적 변화거든요. 그렇게 된다면 진짜 유럽은 이제 자립심을 높여야 되는데, 참 유럽이 아마도 미국이 진짜 미군이 빠지고 그다음에 나토에 탈퇴한다고 하면요, 유럽이 진짜 많이 쇠퇴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마도 이제는 이 힘의 헤게모니가 유럽에서 이제 아시아 쪽, 유라시아 쪽으로 넘어오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이제는 한국의 미래가 아마도 밝아지지 않을까. 왜냐, 대중국 견제나 아니면은 대러시아 견제를 하기 위해서 한국을 미국에서 많이 이렇게 뭐라고 해야죠? 어, 믿음을 주지 않을까, 아니면은 많은 이런 역할을 주지 않을까. 그래서 뭐 조선주나 지금 이렇게 올라가는 이유가 다 그런 이유이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정학적 이런 질서와 아니 여러 가지 변화가 지금 계속 커지고 있는 가운데 우리는 지금 어떻게 해야 될까. 그래서 아마도 투자를 여러분들, 이제 제가 매번 강조 드리잖아요. 금이나 아니면 뭐 중국 주식도 한 번씩 봐라. 중국 기술주도 이제는 많이 저평가돼 있고요. 이미 지금 작년부터 1년 수익률을 보면은요, S&P 500이나 나스닥 100을 항생테크나 아니면 중국 뭐 차이나 전기차나 이런 테크 종목들이 오히려 그 수익률이 더 높아요. 그래서 이렇게 된 거 봤을 때는 중국 종목이나 아니면은 특히나 이제 지정학적 질서가 바뀌면서 이제 아마도 금이나 이런 게 많이 중요성이 커지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금 투자도 여러분 포트폴리오에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막 몰빵하라는 건 아니고요. 금이나 아니면 뭐 중국 주식이나 미국 주식 나눠 담을 수 있을 때 담으시고요. 한국 원화는 여러분들 웬만하면은 많이 갖고 계시지 마셔라. 한국은 정책적으로 원화 가격을 떨어뜨리면서 부동산을 유지시켜주기 때문에, 그래서 뭐 지금 내수가 폭망하고 있잖아요. 뭐 오늘 보니까 홈플러스가 회생 절차에 들어갔다고 이렇게 나오고 있던데요. 그리고 뭐 롯데도 지금 힘들다, 뭐 롯데도 힘들어서 뭐 이제 본사를 뭐 판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오잖아요. 이게 다 유동성이 묶이면서 내수가 침체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런 거 봤을 때 우리나라의 미래는 좀 암울하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자, 이렇게 뭐 여러 가지 주저리 얘기를 했는데요. 제가 봤을 때는 이제는 뭐 미국의 변화, 그다음에 중국과 러시아의 부상, 거기에 따른 우리가 투자 전략을 어떻게 세워야 되는지, 그걸 한 번쯤 여러분들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여행 중에 제가 주저리 이렇게 말씀드렸는데요. 여러 가지 또 얘기해 드릴 수 있을 때 많은 얘기를 해 드리고요. 맞아요. 2차 전지 이번에 뭐 금양이 막 20% 가까이 아까 장중에 빠지던데,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우리나라 2차 전지는 아마도 LF 배터리를 만들어서, LFP 임산철 배터리를 만들어서 잘 되기 전까지는 아마도 상승이 힘들지 않을까. 아니면은 뭐 약한 기업들, 좀 작은 기업들은 몇 군데가 부도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까지 보고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좋은 버나드였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